네, 오늘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목재 교육 방법론이고요. 방법론에서는 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첫째로 교육 과정, 그리고 교수 학습, 수업 설계, 평가 이렇게 세 가지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 어, 교육 과정이라 함은 교육이 이루어지는 그 실제적인 상황, 그 상태를 다루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고, 교수 학습은 선생님의 입장에서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 교수라는 말이 가르치다라는 얘기거든요. 학습이라는 말은 배운다라는 말이고, 그래서 어떻게 가르쳤을 때 어떻게 배울까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업 설계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수업이라고 하는 시간과 환경, 그 상황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뭐 교실에서 수업을 할 것인지 혹은 공방에서 수업을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처럼 줌으로 수업을 할 것인지 이런 내용들을 설계하는 것이 수업 설계가 되겠고요. 평가는 말 그대로 평가겠죠.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교육 과정에서 목재 교육 정의, 교육과정 설계, 교재 개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목재 교육의 정의, 당연히 공부하고 넘어가셔야 되겠죠. 이거는 시험에서도 나왔었고 했기 때문에 꼭 공부를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목재 교육의 정의란, 목재 교육이란 목재의 다양한 기능을 체계적으로 체험 학습함으로써 목재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목재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며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교육을 말한다. 우리가 개론에서 잠깐 다뤘었죠. 이 내용입니다. 목재 교육의 유형은 두 가지죠. 첫 번째 교양교육, 두 번째 직업교육입니다. 지금까지는 직업교육으로서의 목재교육이 이 주를 이뤘다고 한다면 여기서는 교양교육에서의 목재교육을 많이 다루게 되기 때문에 이 교양교육으로서의 목재교육을 잘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교양교육으로서의 목재교육은 기존에는 다루어지지 않았던 내용이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목재교육의 유형입니다. 또 어렵게 생긴 표이지만 그래도 별 내용은 아닙니다. 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목재교육기관, 특성화 및 산업 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특성화고가 되겠죠. 대학 및 대학교, 직업훈련기관, 도제교육기관 등 공방 등의 기관을 말하는 거겠죠. 즉 목재교육이 이루어지는 모든 기관들에서 어떤 내용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개략적인 설계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초등학교에서는 당연히 초등교육이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통틀어서 중등교육이라고 하고 이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은 학교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점, 그리고 목재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은 학교 외의 목재교육이라고 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이쪽으로 갈 수 있게 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 형태에서의 교육이 교양교육으로서의 목재교육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쉽죠? 자, 그리고 직업교육으로서의 목재교육은 뭐가 있냐? 관련 학과는 특성화고등학교가 되겠죠. 그리고 전문대학과 대학교에서 가르치게 되겠고요. 직업훈련기관에서 자격증 등을 따기 위해서 하는 교육이 있겠고, 도제교육기관, 즉 소규모 직업훈련기관에서 직업교육으로서의 목재교육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특성화 고등학교는 고등학교에 속하기 때문에 중등교육으로 마찬가지로 들어가게 되고요. 전문대학과 대학교 그리고 직업훈련기관에서는 고등교육으로 분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다 아까처럼 학교 내 목재 교육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학교 외의 목재 교육은 공방 등에서 이루어지겠죠. 자, 우리가 보통 이제 중등이라고 하면 중학교를 이해하기 쉬운데 중등은 중학교랑 고등학교를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거다. 그리고 고등이라고 하는 거는 대학교 이상, 전문대학 이상을 고등교육이라고 하게 됩니다. 직업훈련기관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 그래서 네, 직업교육으로서의 목재교육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이 먼저 나오게 됩니다. 당연히 직업인으로서 목재를 다루는 내용을 직업교육으로서의 목재교육이 되겠죠. 자, 이제부터 쭉쭉 한번 넘어가도록 할 텐데 목재교육의 유형받고 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쪽으로 넘어가서 여기 나오는 NCS를 잘 주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NCS는 국가직무능력 표준입니다. 이게 2015년에 국가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고 기존에 시행됐었던 시험에서도 출제가 됐었던 내용입니다. NCS가 뭐냐? 산업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지식, 기술, 소양 등의 국가가 산업분별 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이다. 등을 이게 되겠죠. 이게 뭔 이야기냐면 자, 취업을 했습니다. 취업을 해서 공장에 갔는데 아무것도 매뉴얼이 없어요. 그러면 굉장히 막막하고 생산성은 떨어지고 그리고 계속해서 일을 이어나갈 수 있는 어떤 가능성도 낮아지겠죠. 그래서 NCS라고 하는 표준을 국가에서 만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이 되는 거겠죠. 이해가 되시죠? 이런 내용들이라는 거 쭉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목공도 NCS 체계 안에서 이런 식으로 다뤄지게 됩니다. 건설로 목공이 하나 있고 인쇄, 목재, 가구, 공예라고 하는 큰 카테고리에서 이게 있습니다. 즉 건축에서의 목공과 목공예로서의 목공 이 두 가지로 크게 나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구 제작도 하나가 있죠. 이런 대학교들이 있다. 자, 그 다음 11페이지 교양교육으로서의 목재교육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영유아기부터 노년기까지 목재를 주된 소재로 건전하고 생산적인 취미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목재를 다루는 기초적인 소양을 기르고 목재 문화의 인식을 개선하는 교육이다. 취미활동하고 목재 문화의 인식을 개선하는 교육이다. 사실은 우리 뭐 다 취미활동 하려고 목재 교육을 목공을 하겠죠. 근데 산림청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목재 문화의 인식을 개선하는 교육이라고 부수적으로 설명이 들어갑니다. 자, 네, 유아기에서는 요 논문에서 목공 활동이 유아들의 창조적 활동을 풍부하게 하고 인지적, 정서적, 신체적 발달을 돕는 매우 유용한 놀이의 형태로 볼 수 있다. 좋다는 얘기죠. 쭉 넘어가겠습니다. 왜냐면 저 원은실 선생님의 논문은 한번 시험에다가 나왔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한번 본 거고요. 이제 18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쪽 2015 개정 교육과정 핵심 역량 이게 뭐냐? 나라에서 우리가 모두 배웠듯이 학교에서 배우는 역량들 그러니까 나라에서 전국에 있는 모든 초, 중, 고 대학교들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라라고 하는 통일된 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그게 교육 과정, 그 국가 교육 과정이라고 불리는데요. 이게 연도에 따라서 시대가 바뀜에 따라서 그
다루어야 할 내용들이 바뀌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계속해서 개정을 합니다.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이 2015 개정 교육과정, 2017에도 2018년인가요? 한 번 더 부분 개정이 됐긴 했습니다만 지금 운용되고 있는 교육과정의 가장 골자가 되는 내용은 2015 개정 교육과정입니다. 자, 여기에 6가지가 나오는데요. 이것만 간단하게 보고 지식 정보 처리, 컴퓨터 능력, 창의적 사고, 공동체 의식, 의사소통 능력, 심리적 감성, 자기 관리 이 6가지로 항상 교과를 평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목공 수업이다, 뭐 생활 목공 수업, 방과 후 수업이다 하면은 나라에서 묻는 거죠. 이 수업에서는 어떤 핵심 역량을 기를 수 있습니까? 이 과정에서는 뭐 심리적 감성을 기를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자, 23쪽으로 넘어가서요. 자, 목재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 뭐가 필요할까요? 목재 교육과 관련된 교육 과정에 대한 연구 필요하겠죠. 목재 교육과 관련된 교사 전문성 신장을 위한 지원 필요하겠죠. 공교육 내 목재 교육을 위한 환경 구축 지원 필요하겠죠. 목재 교육 지원을 위한 교수 학습 자료 개발 및 지원 시스템 구축. 요거를 자, 선생님들과 제가 같이 해나가야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게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는 교육과정 설계입니다. 교육과정은 좁게는 교육활동의 소재나 학생의 성장 발달을 위해 이수해 나가는 교과목들의 목록부터 국영수사과가 되겠죠. 넓게는 학생이 경험하는 총체 또는 학교가 제공하는 경험의 총체까지 다양한 범위와 개념으로 해석되나 교육과정과 관련한 가장 적절한 설명은 다음과 같은데, 자, 교수자와 학습자가 만났을 때 무엇을 가르치고 배울 것인가? 이게 교육과정입니다. 이렇게 개념을 잘 보시면 되겠고, 자, 영교육과정이라는 게 뭐냐? 영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거는 자, 전통 정치, 종교, 관행 등으로 의도적으로 삭제, 약화하거나 숨기는 교육과정을 영교육과정이라고 합니다. 이게 왜인지 모르겠는데 임용고시 같은 데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자, 교육과정은 공식적 교육과정과 잠재적 교육과정, 방금 다뤘던 영교육과정 이렇게 3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공식적 교육과정은 당연한 거겠죠. 국가에서 이렇게 배워라, 국어 배워라, 수학 배워라, 영어 배워라 하는 게 공식적 교육과정이 되겠고, 은연중에 가지게 되는 경험, 친구와의 교우관계, 뭐 학급의 규칙을 지키기 이런 게 잠재적 교육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26쪽 나선형 교육과정 모형입니다. 요거는 왜 나선형이라고 하냐? 자, 학생이 지금 2단계라고 보겠습니다. 근데 2단계까지 공부해서 올라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뭐 훌륭한 5학년 이고 이 친구는 4학년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쭉 가는 게 아니라 나선형 교육과정이라는 건 무엇이냐?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여러 방향으로 배워 나가는 거죠. 뭐 친구들과의 교우 관계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반드시 5학년이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5학년은 뭐 이래야 돼, 이래야 돼, 이래야 돼. 뭐 선생님이 정해놨다고 합시다. 근데 그것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뭐 다른 여타의 기타 다른 여러 가지 이 교양들도 같이 채워 나가면서 목표한 곳까지 달성을 해나간다라는 게 이제 나선형 교육과정의 대략적인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런 게 있고, 자, 스팀 교육과정입니다. 스팀
원래는 이제 스템이었는데 A가 하나가 들어가가지고 스템이 됐습니다. 이거는 뭐가 있는지만 그 요소만 배우시면 되겠고, 뭐냐면 S 과학, 사이언스, 그리고 T 기술, 테크놀로지, E는 엔지니어링 공학, 그다음에 M은 매스였는데요. 이게 뭐 4차 산업혁명 할 때 클라우스 슈밥이라고 하는 사람이 요거 네 가지를 배워야 합니다라고 크게 내세워 가지고 한참 이제 유행했었던 게 있었는데요. 여기에 예술도 같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제 스팀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아, 약간 이과생들을 키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만 어쨌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할 소양들이라고 하고 또 중요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이 내용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한번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 중에서 뭐 틀린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겠죠. 자, 또 30쪽. 30쪽 여기 뭐냐면 NCS 기반 교육과정 운영 예시인데 이것도 한번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NCS 기반 자격은 보통 교과로 이루어지고 학습 교재는 이렇게 전문 교과로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NCS라는 거는 이런 기준 학과 교과군이 있다. 어, 자, 이게 이런 게 되겠죠. 기반 자격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떤 교육의 측면에서 자격을 부여하는 이런 시스템이 될 거고, 그리고 일에 있어서의 NCS, 즉 실무에서의 NCS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실무 과목이 많고 여기는 일반 진로 선택 과목이 많고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된다라는 거. 자격 NCS 기반 자격과 NCS 학습 교재, 학습 모듈은 이렇게 다르다는 거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스팀 나왔었죠? 스팀 나왔었는데 여기서는 목재교육 교재를 만드시는 분들이 야심차게 또 뭔가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나무로 처음으로 바퀴를 만들었다. 근데 인류가 개발한 발명품 중에 가장 위대한 것이 뭐 종이 바퀴, 뭐 불도 있나요? 망원경 뭐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중에 이제 명실상부하게 바퀴도 항상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퀴는 나무로 만들었다. 근데 이 바퀴를 한번 어, 쪼개 보니까 이제 wood, human, environment, education, learning by doing 이렇게 5가지로 일종의 명분을 부여할 수 있더라. 목재 교육 과정은 wood 나무로 하고 human 사람 중심적이고 environment 환경 친화적이고 education 당연히 교육이니까 교육의 본질을 중요시하고 learning by doing 배운다 뭘 통해서 실천을 통해서 배운다. 교과서로만 목재를 배우면 목공을 배우면 아무 쓸모가 없겠죠. 이런 과정으로 그러니까 목재 교육에서는 이런 게 중요하다. 그래서 요거를 합쳐서 윌이라고 야심차게 이름을 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름대로 그림도 그려봤고요. 자, 요런 게 이제 윌의 구성 요소들입니다. 쭉 한번 보시면 되겠어요. 과정, 목적, 대상 이렇게 나름대로 의미부여를 잘 만들어서 했어요. 자, 발달 단계에 따른 교양교육으로서 목재 교육과정의 프로그램 예시인데 요거는 조금 이제 내용이 많아서 그리고 좀 정리가 그렇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자, 3가지로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요거는 그래서 윌 프로그램을 어떻게 짜야 되느냐에 대한 내용이고 프로이드, 에릭슨, 피아제는 이 사람들은 심리학자들입니다. 심리학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발달 단계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프로이드라는 사람은 요런 식으로 사람의 생애 주기, 생애 주기라고 할까요? 를 구분을 한 거고, 에릭슨도 피아제도 마찬가지로 구분을 했는데, 요 사람들의 구분에 기준해서 이 기준을 요 사람들의 기준을 따라서 이런 거를 해야 되니까 인지 발달, 똑똑해져야 되고, 신체 발달, 튼튼해져야 되고, 심리 사회 발달,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놀아야 되니까 이 사람들이 제시한 이 기준들에 따라서, 즉 출생부터 18개월, 2세에서 4세, 4세에서 6세, 6세에서 12세, 12세에서 19세, 19세에서 29세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취하기 위한 위일 목재교육 프로그램은 어떻게 짜야 하느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따지면 요렇게 한 꼭지, 요렇게 한 꼭지, 요렇게 한 꼭지 이렇게 나눠서 보시면 되겠고요. 좀 스페시픽한 내용이라서 너무 좀 특정적인 내용이라서 굳이 다루지는 않겠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뭐 프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어떤 작용을 통해서 그러니까 어떤 출처를 통해서 어디를 통해서 감각을 얻느냐라는 걸 이제 구강 애기는 입으로 이제 뭘 다 주는 대로 입에 다 넣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네, 다 구분을 해놨고 에릭슨은 유아기, 초기 아동기, 학령 전기. 학령이라는 거는 배우는 나이라는 뜻이에요. 배움의 나이는 없지만 어, 옛날 사람들이니까 배우는 나이 전기, 좀 초반, 실제로 한참 배울 때 이런 식으로 신뢰와 불신, 자율과 수치 이런 걸 느낀다. 그리고 피아제는 이렇게 했다. 내용들이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계속 가이드를 드리는 것은 이것만 보고서 시험을 보러 들어가시면 안 되고 제가 드리는 가이드에 따라서 내용들을 쭉 한번 보시고 들어가야 다 외우는 게 아니라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 번쯤은 눈에 담고 머리에 담고 그래도 기억을 완전히 하지는 못하더라도 한번 담아 놓고서 가는 거랑 안 담아 놓고서 가는 거랑은 천지 차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전략을 짜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는 거고 지금 이 스터디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교양교육으로서의 목재교육 성격으로 한번 여기도 중요한 부분이니까 한번 보도록 하시고요. 자, 목재 교육 모형은 다음과 같은 수업 과정을 거친다. 목재 감수성을 요구하고 목재 감수성이라는 거는 이거 나무로 만들었네? 근데 이거 무슨 나무로 만들었지? 참나무로 만들었구나. 참나무는 뭐 딱딱한데 참나무는 뭐 도토리가 나오는데 내지는 뭐 이 참나무는 화렵수구나. 화렵수는 뭐 여러 가지 우리 배웠던 것들 있죠. 그런 어, 센스를 한마디로 가지게 되는 거예요. 감수성, 센시티비티니까. 그래서 이걸 통해서 창조적 노작. 노작은 뭐냐? 노는 거랑 일하는 거의 사이 활동을 노작이라고 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노작. 그다음에 만족과 확장. 만족과 확장해서 또 목재 감수성이 늘어나요. 그래서 목재 감수성을 통해서 노작을 하고 또 만족을 얻어가지고 목재 감수성이 또 늘어나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다니까 그런 줄 알아야죠. 산림청이잖아요. 자, 목재 감수성이라는 거는 이런 거다. 제가 어렴풋이 설명했던 게 여기에 또 체계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목재 감수성이라는 얘기를 말을 만든 지가 얼마 안 됐고 산림청에서 또 야심차게 만든 거기 때문에 한번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기네들이 만들었으니까 중요하다고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보는 거죠. 자, 여기까지 봤지. 42페이지.
그 다음은 교재 개발. 교재를 개발해야 되는데 굉장히 좀 틀에 박힌 내용이라서 조금 뭐 그렇긴 하지만, 자 그래도 한번 봅시다. 46페이지 교수 설계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인데, 사실 이것도 제가 처음 보는 내용인데 그래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교수가 뭐냐?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 가르칠 때, 가르치는 것을 설계할 때 무엇을 고려해야 되냐? 가르침의 조건, 가르치는 내용의 특성, 목적, 학습자 특성, 제약 조건, 제약 조건은 뭐가 있냐? 학습자의 특성은 뭐가 있냐? 교과 내용의 특성은 뭐냐에 따라서 가르치는 방법을 수정하는 거죠. 그래서 조직 전략, 뭔지 모르겠어요. 전달 전략, 학습자들이 초등학생이니까 쉬운 말로 말해야 되겠구나. 고등학생이니까 뭐 수능에 나온다고 얘기해야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제약 조건, 뭐 교실에서 해야 되니까 먼지가 날리면 안 되겠구나. 먼지가 조금이라도 날리면은 집진기를 틀어야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전략을 짜야 된다. 교수의 결과로서는 그래서 효과가 높아야 되고 효율적이어야 되고 매력이 있어야 되겠죠. 작품으로 치면 쟁반을 만들었는데 깨지면 안 되겠죠. 그리고 쟁반을 20시간 뭐 20일 동안 만들면 안 되겠죠. 그 매력이 있어야 되겠죠. 학생들이 쟁반 만들기 재밌네, 매력 있네 해야 되겠죠. 여기에 나왔네요. 제가 어렴풋이 설명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설명해 놨으니까 이걸 쭉 보시고요. 자, 다음에 또 NCS가 나오네요. NCS 내용 한번 쭉 보시고요. 잠깐만요. 내가 봤던데 아닌가? 네. 지금 저 60, 지금부터 뭐 60페이지 쭉 나오는 부분은 실제로 어떻게 가르쳐야 하느냐를 쭉 예시로 보여주는데, 혹시 이쪽은 뭐가 나올까 싶습니다. 제 77쪽에 우리가 봤던 요게 똑같이 또 나오고요. 왜 그런 똑같은 걸 계속 나오게 하네? 자, 그래서 교재 부분은 좀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84페이지로 넘어갈게요. 84페이지. 자, 교수 학습. 교수 학습은 뭐다? 가르치고 배우는 거다. 교수 학습. 그래서 가르치고 배우는 상호작용이 어떻게 일어나며 어떻게 일어나게 해야 되며 이걸 통해서 무엇을 얻게 해야 되며 이런 일련의 내용들을 고민하는 게 교수 학습 파트입니다. 그래서 교육 철학, 교수 학습 모형, 실기 교육 방법론, 직업 및 진로 지도 이렇게 네 가지로 목재 교육에서는 다루고 있어요. 교육 철학 왜 가르쳐야 되냐? 그리고 교수 학습 모양, 어떤 모양으로 가르쳐야 될까? 처음부터 톱을 쥐어줘야 될까? 아니면 처음에는 피톤치드 이런 얘기를 해야 될까? 그다음에 실기 교육 방법론, 우리는 국영수사과를 가르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기 교육을 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감안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학생들이 이걸 통해서 목재를 통해서 직업과 진로 지도에 도움이 되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를 고민을 하는 게 교수 학습입니다. 자, 교육 철학의 정의, 교육 철학. 여러 가지 정의들이 있는데 맨 위에 있는 것만 한번 해볼게요. 철학적 방법과 견해를 교육이라고 불리는 분야에 적용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자, 그래서 교육 문제를 철학적 수준에서 조직적으로 논의하는 것이다. 대충 무슨 말인지는 아시겠죠?
그런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게 좀 너무 철학적인 한마디로 내용이라서 글쎄 여기서 뭐가 나올까 싶긴 합니다. 89쪽. 전통사상 교육 철학입니다. 자, 요거는 뭐 교육학 일반론에 속하는 내용인데 일단 그래도 한번 볼게요. 아리스토텔레스 제일 나이 많은 사람입니다. 무조건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시작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아니면은 이제 플라톤이 좀 더 먼저긴 한데 아니구나. 플라톤이 더 나중이구나. 어쨌든 이 동시대의 사람이에요. 요 두 사람, 이 사람들은 어디 사람이냐? 그리스 사람들입니다. 그리스 아테네 사람들이고요. 그쪽 동네가 뭐 워낙 토론도 많이 하고 뭐 살기도 좋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뭐 시간도 남고 하니까 토론하고 막 얘기하고 또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가르치고 그래서 이제 유명해진 우리말로 이제 셀럽이 된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인데 이 두 사람들의 가르침을 교육학에서는 굉장히 어떤 선구자적인 가르침으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실제론, 우리는 실제한다, 우리는 실제로 있다. 세계는 인간과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그냥 아리스토텔레스 실제론 이렇게만 외우시면 돼요. 뭐 얼마나 물어보겠습니다. 사지 3자에서. 계몽주의, 계몽은 뭐냐? 깨운다라는 거죠. 야 정신 차려, 너 이러고 있으면 안 돼. 너 공부 좀 해야 돼. 라는 게 이제 계몽한다는 건데 혹은 아유 내가 뭐 나 같은 상놈이 글을 배워서 뭐 하겠어요 하는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글을 배우셔야 해요 하는 사람들이 로크와 칸트. 음, 자 계몽을 해야 되니까 칸트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몽주의다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연주의는 무조건 루소는 그 에밀리라는 책을 썼어요. 루소 소죠. 소니까 자연이겠죠. 자 자연주의예요. 코메니우스는 코가 맥히나? 그래서 자연으로 가야 되나? 자, 그래서 자연주의. 페스탈로치, 이 사람 좀 중요한데 나중에 또 나오니까 어쨌든 페스탈로치 어디서 많이 들어봤네? 자연주의다. 이상주의, 좀 이상한데? 그 플라톤이 좀 이상한가? 플라톤, 뭔 얘기하는지 모르겠네. 이상하네. 이상주의. 진보주의. 자, 진보는 지금 보통 선거하면 1번이 되기는 어렵죠? 그래서 듀 2번은 진보주의다. 본질. 뭐 우리의 본질은 배에 있나? 먹는 게 중요한가? 본질적인가? 그래서 백을 잇는 본질주의. 항존주의. 모르겠어요. 어쨌든 허친스는 항존주의다. 항존주의, 항상 존재한다. 허친스. 약간 재채기하는 그 이름 같네요. 허친스. 항상 재채기를 하나? 더 헷갈리려나요? 재건주의, 브라멜드다. 자, 실존주의, 이거 시험에 나왔었죠? 실존주의란 객관적이 아닌 주관적 입장에서 인간의 초점을 둔 인간의 존재 상황을 구명하는 인간 실존의 철학. 실존한다는 거예요. 실존. 그러니까 옛날에는 실존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있나? 나라는 존재가 있나? 실제로 존재하나라는 그 생각 자체를 못했던 거죠. 그래서 어, 이런 부보 같은 철학자들이 어, 실제합니다. 당신은 실제합니다. 뭐 당신은 그냥 지나가는 뭐 있는 듯 없는 듯 한 존재가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존재 상황, 존재하네. 그러니까 외롭네. 왜 불안하지? 고뇌하네. 뭐 왜 번민하지? 그러니까 존재하기 때문이구나. 이런 데 관심을 가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실존한다라는 생각을 하기는 전에는 왜 괴로운지, 왜 불안한지, 뭐 불안한 이런 거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자, 분석 철학, 분석을
하는 철학이겠죠. 비트겐슈타인, 뭔가 아인슈타인, 프랑켄슈타인 이런 게 이제 슈타인이죠. 이제 프랑켄슈타인은 막 이것저것 조작해가지고 이제 만들어낸 거잖아요. 조각조각 붙인 거잖아요. 그럼 분석을 하기가 편하겠죠. 그래서 분석 철학 비트겐슈타인. 비판 이론 하버마스인데 뭐 하버마스 한 번만 더 이랬다가는 큰일 날 줄 알아. 그래서 비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비판 이론 하버마스. 포스트 모더니즘 요거 시험에 나왔어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건 뭐냐면 자 모더니즘은 모던이 뭐냐 현대 현대가 모던인데 모더니즘이 현대에 들어와서 다 산업혁명 겪고 하면서 제가 정론은 아닙니다. 그냥 이해하시면 참고만 하시라고요. 공장에서 막 다 쫙쫙쫙쫙 찍어내잖아요. 막 책상도 찍어내고 다 똑같이 생겼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언제부턴가 똑같이 행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더니즘은 뭔가 다 규칙적이고 뭔가 정적이고 딱딱하고 이런 게 이제 모더니즘인데 포스트가 뭐냐 이제 다음 나중 그 다음 포스트 모더니즘인데 너무 똑같이만 행동하니까 재미없어 우리 그거 좀 깨보자 절대적 진리가 어딨어 하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미셸 푸코 유명한 프랑스의 철학자예요. 뭐 코를 풀었나? 그래서 어, 격식의 격식을 중요치 않고 코를 풀어서 포스트 모더니즘인가? 자크 데리다 뭐 어디다가 뭐 좀 학교가 아닌 다른 데다가 데려다 줘가지고 데리다인가? 어쨌든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게 있고 주로 주장했던 사람들은 미셸 푸코, 자크 데리다 이렇게 사람들이 쭉 나왔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나와요. 이건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너무 많아요. 많고 내용도 많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목재 교육의 타당성을 부여한 입장인 교육학자예요. 이 여러 교육학자들이 있었는데 약간 이 사람들은 좀 책상머리 지금 뒤는 아니었는데 어쨌든 뭐 계몽하고 뭐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이 무슨 목공을 했겠어요? 막 반쯤 헐벗은 차림에 맨날 그 바위 위에 올라가서 토론하고 막 주장하고 했었던 사람이죠. 이 사람들은 뭐 목공이랑 큰 관련이 없단 말이죠. 뒤는 관련이 있어요. 근데 자, 이 밑으로 나오는 이 사람들은 실제로 뭔가를 만들어 보고 어디를 가보고 경험해 보고 이런 게 중요하다라고 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뭔가 교육적으로 좀 중요한 내용들을 했었던 전통적으로 중요한 얘기들을 했었던 사람들인 반면에 자 밑에서 나오는 이 사람들은 목재 교육 우리가 하는 목재 교육 하는 사람으로서 좀 공부하면은 좋은 사람들 우리한테 좀 유리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라블레, 베이컨, 코메니우스, 루소 또 나오죠. 페스탈로치 이 사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프레벨 유치원에서 뭐 나무 같은 걸로 많이 만들죠. 프레벨, 파커, 케르센슈타이너 제 논문에서 케르센슈타인을 많이 다뤘어요. 이 사람은 노작교육이라고 하는 단어를 처음으로 썼던 사람이에요. 살로몬 듀이 살로몬은 스웨덴 사람이네요. 듀이는 교육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고요.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자, 교수 학생 모형. 이게 뭐라고 읽는지 모르겠는데 페이페? 이런 또 모형이 스팀 기반해 가지고 또 이런 걸 만들었대요. 그래서 인식, 경험, 창안, 산출, 평가, 인경창산평, 인경창산평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으려나요? 자, 이렇게 페이페 뭐 파이프라고 하시다. 파이프 교수 학생 모형이 이런 내용이 있더라. 그 다음에 또 뭐가 하나 있거든요. 3D 디자인
도구 기반의 스팀 교수학습 모형, 준비, 탐색, 문제 해결, 정리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 사실 뭐 뻔해요. 이게 왜 배우는 거냐면 목재 교육을 가르쳐야 되니까 위에서 나왔었던 뭐 국영수사과 이런 거 했었던 사람들이 했던 말대로 하면은 좀 너무 동떨어지니까 좀 우리랑 친하게 지낼 만한 사람들, 3D 프린터로 뭐 만들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게르젠 슈타나 슈타이너 아까 뭐랬지? 네,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했었는지를 참고적으로 보는 목적으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자, 너무 기니까 이건 넘어가고요. 이것도 자, 이거는 그래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문제 확인. 문제가 뭐냐? 목공할 때 항상 우리가 보죠. 문제가 뭐냐? 의자가 부러졌어요. 뭐 책상이 덜컥거려요. 문제. 목공할 때는 항상 문제가 뭔지를 보게 되죠. 그래서 문제 확인. 문제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문제를 확인했으면 문제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되겠죠. 왜 부러졌나? 가능한 해결 방안 찾기. 이걸 본드로 붙여야 되나? 목다보를 심어야 되나? 아니면 다리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새로 꽂아야 되나? 최선의 해결 해결 방안. 그 중에서 뭘 해야 될까? 그러면 목다보를 꽂도록 하자. 시제품 제작. 한번 해보는 거죠. 근데 여기는 이제 문제라고 했을 때 뭐랄까, 내가 키가 너무 큰데 의자가 너무 작아. 이게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지금 보통 시중에 나오는 의자들은 어떤 길이인가? 왜 길이가 다 똑같지? 왜 그랬을까? 가능한 해결 방안 찾기. 뭐 주문 제작을 해야 될까? 아니면 내가 만들까? 최선의 해결 방안 내가 만들어야겠다. 시제품 제작. 한번 팔 거 아니고 한번 시험해보는 제품 제작해보자. 해결 방안 검사 및 평가하기. 앉았는데 편한가? 내 문제가 의자가 작은 거였는데 편한가? 평가해보고 5점 만점에 한 3점 정도 된다. 친구들도 앉아보라고 해보고 키 작은 친구도 앉아보라고 해보고 나보다 더 큰 친구들도 앉아보라고 해보고 그다음에 재설계. 그 피드백들을 반영해서 야 이거 너무 큰데? 이런 식으로. 그러면 조금만 줄일까? 한 2mm만 줄여볼까?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겠죠. 이런 과정들이 있으니까 무턱대고 만들지 말고 이런 게 한번 있으니까 참고해 보렴. 목재 교육할 때 아이들한테 야 이런 과정이 있어. 선배들이 많이 해보니까 이런 과정을 하는 게 제일 돈 아끼고 스트레스 덜 받고 편하더라 하는 게 있다. 이걸 알려주면 되겠죠. 뭐 순서를 맞추라고 하려나요? 시험에서는? 근데 뭐 뻔하죠. 자, 그다음에 나이거 모형. 이게 또 시험에 나왔어요. 자, 나이거. 문제 정의, 정보 수집, 창안, 구현, 평가 및 반성. 이게 나이거. 문제 정의, 창안, 평가 및 반성, 정보 수집, 구현. 이런 게 나이거 모형이다. 각 단계별로는 이런 게 있는데 굳이 이런 부분까지는 많이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메이커 교육. 이게 새로 생긴 교육의 어떤 사조라고 할 수 있겠죠. 메이커 교육이라는 게 새로 생겼는데 메이커 교육은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라는 모형들이 어떤 프레이밍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메이킹 전 과정, 공감하기, 메이킹 중 과정. 좀 처음부터 공감하기부터 시작하는 거 보니까 좀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후과정, 종합하기, 공유하기, 성찰하기 이런
내용이 있고 탐색하고 정의하고 만들고 개선한다. 이런 게 이제 기본 골자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문제 해결 교수 학습 모형이 나오죠. 문제를 해결하는 만드는데 그냥 예쁘니까요. 이게 아니라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너 잘하네 하는 거죠. 메이킹 기반 교육 모형은 이런 모형이다. 문제 해결. 여기 나오죠. 문제 해결. 자, 팅커링. 팅커링이 뭐냐? 이것도 시험에 한번 나왔어요. 팅커링. 다양한 재료, 도구를 탐색하고 이미 만들어진 작품을 분해, 개조해보며 다양하게 주어진 정보를 이해하고 문제 상황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정보를 찾는 과정을 통해 비문이네요. 문제 상황을 탐색하고 문제를 발견하는 단계다. 이게 팅커링, 탐색한다는 뜻인가 봐요. 탐색. 팅커링이란 탐색하는 거구나. 자, 이게 그러면은 TDMI 모르겠다. 이거는 방금 거는 신경 안 써도 되고요. 자, 쭉쭉 내려가서 실기 교육 방법론. 실기가 뭐죠? 이론하고 실기가 있죠. 이론은 책상에서 배우는 거고 실기는 직접 해보는 거고. 실기 교육을 할 때는 무엇을 해야 되냐? 뭐 프로젝트법 시험에 나왔었죠. 앞으로 던진다, 생각한다, 연구한다, 구상한다는 뜻이다. 자, 교수 단계가 나오네요. 이 글에서 나오기에는 조금 그러니까 여기서 나왔습니다 하면 내는 입장에서 편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위주로 한번 볼게요. 1단계는 목적의 설정. 아까 전에 문제 탐색하는 거랑 비슷하죠. 팅커링. 문제 뭐 설정. 내가 너무 키가 커. 의자가 너무 낮아. 목적 설정하고 그러면 나한테 맞는 의자를 만들 수 있겠네. 흥미롭다. 그러면 어떻게 만들지 계획을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실행을 하고요. 꼭 평가가 들어갑니다. 자기 반성. 평가는 마지막에 한다라는 거. 이런 단계들이 있습니다. 자, 문제 중심 학습법. 여기 또 문제 나오죠. 문제 중심 학습은 PBL, Problem Based Learning. 그래서 문제 기반 학습이라고 해야 되겠죠. 문제 중심 학습이면은 Problem Centered Learning이라고 해야 될 텐데 문제 중심 학습입니다. 바로에 의해서 시작된 학습 기법이다. 특정한 환자를 통해 병의 원인을 진단하고 이게 문제가 되겠죠. 병의 원인. 치료 방안을 모색하고 적용하고 평가한다. 또 나왔죠? 어느 정도 반복되죠? 원인을 진단, 방안을 모색, 방법을 적용, 평가, 문제 제기, 문제 재확인, 발표, 결론. 시범은 준비, 제시, 적용, 평가. 비슷하죠? 협동해야 되겠죠? 직업 및 진로 지도. 자, 진로 지도의 정의란 이런 거다. 학생의 진로 의식과 진로 관리 능력을 촉진시켜주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런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네, 여기서는 뭐 나올 게 없는 것 같고요. 이런 직종들이 있고 이런 거는 이제 수업하실 때 쭉 한번 애들이 요즘 워낙 진로에 관심이 많잖아요. 이런 게 있다. 알려주시고요. 관련 기관은 이런 기관들이 있다. 법인은 이런 법인, 직종은 이런 직종. 굳이 여기서는 뭐가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수업 설계. 수업 설계에 의해 수업 설계란 뭘까? 수업 매체 활용, 뭐 마이크를 써야 될까? 빔 프로젝트를 써야 될까? 실습장 구성, 공방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 사례 분석, 여기서는 나오지 않을 겁니다. 아마도 수업 설계에 의해 교수 설계는, 즉 수업 설계는 특정의 학습 내용과 특정한 학습자가 주어졌을 때 수학, 초등학교 4학년 기대하는 학습자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100점.
최적의 교수 방법이 무엇인가를 결정해 나가는 과정이다. 수학 4학년한테 100점 맞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마이크를 써야 될까? 뭐 여러 가지 고민거리들이 많겠죠. 객관주의, 구성주의가 있다. 구성주의도 시험에 나왔습니다. 구성주의는 지식 습득 요인으로 개인의 인지적 작용을 강조하는 인지적 구성주의와 개인이 속해 있는 사회, 문화, 역사적 맥락에서 지식을 습득하는 강조하는 사회적 구성주의로 구분된다. 이게 뭐냐면은 구성을 하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예를 들어서 공원에 갔습니다. 공원에 갔는데 버드나무가 있고 강아지가 있고 화장실이 있다. 내 머릿속에 공원이라는 공간에 버드나무, 강아지, 화장실을 구성을 해가지고 넣는 거예요. 이게 구성주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부실하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 내용이 하나하나만 문제 해결 중심의 학습, 문제 해결 이렇게 다 외우시지 마시고 쭉 한번 읽어보시면서 구성주의가 대충 뭔 내용이구나. 왜냐면 4개 중에 아닌 거 하나만 찍으면 되니까 우리는. 자, 교수 설계 이론 뭐 이런 이론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 넘어가도록 할 거고요. 자, PBL은 Problem Based Learning이다. 아까 나왔던 내용 똑같이 또 나오네. PBL의 절차. 수업 속에 문제 제시, 문제를 제시해야 되겠죠. 여러분 이런 문제가 있어요. 뭐 우리 세계의 절반이 굶주리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제 재확인. 그럼 근데 이게 진짜 문제인가? 어떤 부분이 문제야 정확하게? 결과물 발표, 문제 결론 내고, 발표 및 평가하고 이런 절차들이 있습니다. 목재교육 적용을 위한 PBL 절차니까 이건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학습 과제 분석, 문제 제시, 문제 해결을 계획하고요. 탐색 및 재탐색하고 해결책을 고안해서 발표 및 평가를 한다. 그러니까 PBL은 보통 이제 그렇게 실습보다는 어떤 실습과 이론의 중간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너무 막 이론으로만 공부하면은 맨날 외우기만 하면 남는 것도 없고 나중에 기억도 안 나고 그리고 구글에 치면 다 나오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PBL이라고 하는 최신 유행하는 교수 방법론이 나온 겁니다. 이런 PBL에 관한 설명이 있고요. 목공교육에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내용들이 있고 이렇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하는 포맷들이 형식들이 제시가 됩니다. 교수 매체의 활용, 매체, 미디어, 뭐 영상, 유튜브 애들이 말만 하면 자니까 유튜브 틀어주고 노래도 한번 틀어주고 뭐 옛날에는 이런 판 같은 걸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세워놓고서 공부를 하기도 하고 이런 게 다 교수 매체입니다. VR, AR도 하죠. 요즘에. 자, 기능, 정보 전달 기능, 교수 기능. 정보를 전달하겠죠. 이런 내용이 있다. 뭐 예를 들어서 나무를 어떻게 자르는지에 대한 유튜브라고 하면은 어떻게 나무를 자르는지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기능이 있겠죠. 교수 기능, 가르칠 수 있어요. 또 우리가 가르치려고 하는 내용을 대신해서 가르쳐 주겠죠. 학습 경험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개적 보조 기능도 할 수가 있겠죠. 쭉 한번 내려가 볼게요. 어차피 얘네들은 실기에서 할 테니까 쭉 넘어가서 assure 모형이 또 있으니까 쭉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협탁을 이렇게 만든다. 빠르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습장 구성. 여기서도 뭐가 나올까 싶긴 합니다. 실습장, 유의사항. 유의사항은 좀 중요하겠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중요하겠죠.
이 부분은 당연한 내용이지만 한번 쭉 보시도록 할게요. 일반 교실과 떨어져서 소음도 발생하기 때문에 유지해야 되고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목공 설비 내역 사람마다 다르고 그때그때 다르고 다 하겠지만 그래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예쁘게 만들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이렇게 구성을 했더라. 자, 사례 분석. 그렇게 뭐가 나올까 싶기는 합니다만 뭐 이런 자유학기제, 뭐 블루투스 스피커 만들기 이런 사례들이 있으니까 선생님들께서 참고하시라. 이런 내용으로 사례 분석 챕터를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자, 평가. 평가란 사전적으로 어떤 사물의 가치를 판단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교육 평가란 어떤 교육의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총평관, 측평가관, 측정관, 평가관, 총평관이 있는데 이런 게 개념이 어떤 개념인지 한번 쭉 보시면 좋겠고요. 신뢰도, 객관도, 내용 타당도, 구인 타당도 이 내용은 좀 중요합니다. 평가에서 중요하게 다룬 내용이기 때문에 자, 신뢰도 여러 번 측정했을 때 오차가 벌어지는 정도, 오차가 적어야 신뢰도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 키를 쟀는데 잴 때마다 한 번은 150이 나오고 한 번은 180이 나오고 하면 신뢰도가 낮다고 할 수 있겠죠. 객관도, 측정 결과의 채점이 채점관의 또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느 정도 일치하느냐의 정도를 말합니다. 채점 간에 그러니까 나를 쟀을 때랑 철수를 쟀을 때랑 똑같아야겠죠. 그래서 이게 객관도입니다. 내용 타당도. 검사가 측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얼마나 측정하고 있는지. 구인 타당도. 어떤 것들을 측정하기 위해 만든 조작적 정의들이 측정하고자 하는 것과 유의미한 관련이 있는가의 정도인데 이게 배운 지 좀 오래돼서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조작적 정의 넘어가겠습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총평관과 평가관의 비교 이렇게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오늘 다 못할 것 같은데 평가의 절차 이 부분 쭉 한번 보시고요. 자, 규준 지향 평가, 준거 지향 평가. 준거가 절대 평가예요. 지읒이니까 절대 평가. 규준 지향 평가는 상대 평가를 말하는 거고요. 요 평가는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마저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는 평가를 한 다음에 실무, 목재교육 실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재교육 실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방에서 공구를 다양하게 또 오랫동안 사용해보지 않으셨던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조금 유튜브 영상들을 같이 보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커뮤니케이션 처음 보는데 나올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이제 시험에서는 안 나왔는데 그래도 혹시 몰라요.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끝이 나게 됩니다. 교육 방법론은 이렇게 끝이 나는데 혹시 이해가 좀 안 되거나 좀 더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신 부분이 있었을까요? 좀 더 다음 시간에 다뤘으면 하는 부분이 혹시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겐톡으로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